결국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기상 모델에서 제10호 태풍 산산이 일본의 규슈 지방을 통해 상륙한 뒤 일본 열도를 그대로 관통하는 최악의 경로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태풍 산산은 매우 강이라는 역대급의 위력을 가진 채 매우 느린 속도로 일본 상공을 지나갈 것으로 예측되다 보니 일본 내부에서는 특별 경보까지 발령된 상황입니다. 지진과 화산활동으로 이미 불안에 떨고 있던 일본에 이번엔 태풍까지 덮치면서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왜 하필 자신들만 이런 연이은 재난을 겪어야 하는 거냐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는데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확정된 지금 일본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기상청에서 기상예보관으로 일하고 있는 유리코라고 합니다. 지금 일본은 10호 태풍 산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올해 들어 일본은 정말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5호 태풍 마리아, 6호 태풍 손띤, 7호 태풍 안필까지 이렇게 연달아 태풍이 일본을 강타했죠. 특히 마리아는 8월 초에 혼슈 도호쿠 지역을 관통해서 큰 피해를 줬어요. 그때 많은 지역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고 수많은 가구가 정전을 겪었습니다. 복구 작업이 한창인 상황에서 손띤과 안필이 연이어 일본을 강타했죠. 하지만 태풍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10호 태풍 산산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산산은 지금까지 일본을 강타한 태풍들과는 차원이 다른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크기도 크고 강도도 매우 강하거든요. 게다가 이동속도가 매우 느려서 장기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태풍 산산의 형태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더군요. 특히 태풍의 눈이 선명하게 보일수록 그 세력이 강해진다는 뜻인데 산산은 계속해서 힘을 키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산산 관련해서는 정말 놀라운 수치들이 측정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태풍 중심 근처에서는 바람이 무려 초속 60m까지 불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강한 바람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보통 태풍이 오면 우산을 쓰고 다니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바람이면 아마 우산은커녕 서 있는 것조차 힘들 거예요. 그나마 서 있는 것만 힘들 정도면 집에 있으면 되니 다행일 텐데 60m씩이나 되는 바람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정도 되는 강풍이 특히 더 무서운 이유는 달리고 있는 트럭들이 바람에 넘어갈 수 있고 건물의 지붕이 아예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심지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건물의 외벽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집 안에만 있는 것도 결코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강한 바람이 오랫동안 지속될 건 역시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관측 결과로 봤을 때 산산은 일본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면서 오랫동안 영향을 줄 텐데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런 강풍이 불면 피해가 얼마나 클지 상상조차 되질 않네요. 더 큰 문제는 이번 태풍 산산이 2019년 10월에 일본을 강타했던 태풍 하기비스와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분들도 태풍 하기비스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그때 일본에서는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엄청난 폭우 때문에 하천이 범람하는 건 물론이고 대규모 산사태까지 발생했죠. 특히 나가노현에서는 하키마 강이 제방이 무너져 대규모 침수 피해가 있었어요. 도쿄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떨려요. 제가 그때 도쿄에 있었거든요.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더군요. 순식간에 도로가 강으로 변했고 지하철역은 물에 잠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역사나 건물에서 밤을 새워야 했죠. 그때 느꼈던 무력감과 두려움을 잊을 수가 없네요. 그때 제가 일하고 있는 기상청은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예보가 빗나갔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사실 저희도 최선을 다했답니다. 다만 자연의 힘이 저희가 예측했던 범위를 뛰어넘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거고요.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산사는 현재 규슈 남쪽 해역을 이동하면서 북상 중이에요. 기상청 내부적으로 각종 모델들을 통해 예측해봤을 때는 곧 규슈 중부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일본 열도를 따라 북동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해요. 문제는 이 태풍의 강도와 속도인데요.
보통 태풍은 육지에 가까워지면 세력이 약해지는데 산사는 계속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게다가 현재 시속 5km 정도의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와 비슷한 매우 느린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느린 속도가 왜 문제냐고요? 태풍은 육지에 상륙할 때까지 바다 위를 천천히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수증기를 공급받고 있어요. 태풍을 마치 동물이라고 가정해보면 수증기는 태풍의 먹이나 다름없거든요. 이렇게 수증기를 흡수하면서 태풍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거죠. 현재 예측으로는 매우 강 등급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강한 태풍이 느린 속도로 일본을 관통한다면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릴 거예요. 일부 지역에서는 1000mm가 넘는 강수량이 예상될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저는 살면서 겪어본 적이 없는 비의 수준이에요. 심지어 더욱 절망적인 게 미국 GFS 기상 모델에 따르면 다음 주까지도 규슈 지역에 계속해서 머무른다는 예측 결과도 있더군요. 어떻게 되든지 큰일 난 건 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저희 일본의 자위대와 경찰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온갖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모든 인력이 재난 상황을 대비해서 구조와 대피하는 데에만 투입되다 보니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바로 치안 공백이 생긴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최근 들어 빈집털이나 사기 같은 범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재난 상황을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특히 피해 지역에서 집을 수리해준다며 접근한 이후에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일도 있다고 하던데 힘든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 보면 정말 너무 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이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생겼던 히로시마 지역에서는 외국인에 의한 빈집털이가 성행하고 있다는 루머가 퍼져서 경찰이 나서서 해명까지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같은 일본인들이 저질렀던 범죄인데 말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큰 재난이 있을 때마다 비슷한 루머들이 퍼졌었죠. 특히 한국인들을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런 루머들을 퍼뜨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자경단까지 만들어졌다고 하더군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도 같은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유 없이 차별하고 의심하는 건 너무해 보이거든요. 오히려 이럴 때는 국적 상관없이 서로 도와야 할 때 아닌가요? 설상가상으로 일본 전역에서 쌀이 부족해지는 현상까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마트에 가보면 쌀 판매대가 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각종 자연재해가 잇따르다 보니 사람들이 쌀을 사재기해서 그렇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더군요. 사실 저조차도 불안하기는 해요. 심리적으로 태풍이 오기 전에는 비상식량을 준비해놔야 문제없이 밥을 먹을 수 있을 텐데 쌀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잖아요. 저를 비롯한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식량까지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랍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 제가 일하고 있는 기상청에서는 매일 회의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청장님의 지시는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시민들에게 대피 경로만 알려주면 된다고 하시거든요. 정말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대로 가만히 두다가는 산산이 일본 본토에 상륙했을 때 큰 피해가 발생할 것 같거든요. 특히 저번 오후에 진행했던 회의에서는 청장님께 긴급 대피 경보 발령을 건의했어요. 태풍의 위력이 예상보다 더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쿄를 포함한 관동 지방은 최소 일주일 동안 태풍의 영향권에 있을 테니 지금이라도 긴급 대피 경보를 발령해서 외출을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태풍 산산이 상륙한 이후의 3일간은 정말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청장님은 여전히 같은 말씀만 하시더군요. 그저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하고 지금 당장 긴급 대피 경보를 발령하면 사회적 혼란만 커질 거라는 답변뿐이었어요. 청장님이 어떤 힘이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답변을 들으면서 정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더군요. 저희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 이유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사회적으로 혼란이 발생하는 걸 걱정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청장님을 설득했습니다. 밤새도록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 모델을 돌려가며 이번에 다가오는 태풍 산산이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했죠. 다행히 제 필사적인 노력이 통했는지 28일 오후 1시가 되어서야 겨우 태풍 특별경보가 발령되었어요. 특별경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수십 년에 한 번 있을 법한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예상될 때만 발령되는 거예요. 중심기압이 930헥토파스칼 이하거나 최대 풍속이 초속 50m를 넘을 때 내리는 건데 이번 10호 태풍 산산이 그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죠. 이번 특별경보와 대피령으로 인해 미야자키와 가고시마 주민 63만 명이 대피할 예정이고 토요타는 14곳의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고 하니 어느 정도일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늦게 경보를 내리면 뭐 하나요? 태풍에 제대로 대비하려면 최소 며칠의 시간은 필요한데 말이에요. 이미 늦은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해요. 사람들이 대피할 시간도 부족하고 필요한 물품을 준비할 여유도 없을 거고요. 게다가 이동 속도가 느려서 한 지역에 오랫동안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태풍 특성상 그만큼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청장님도 긴급대피 경보를 발령해야 한다는 걸 알고 계셨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상청 내부적으로 도는 소문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계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럴 만한 게 일본인들이 단체로 태풍을 피해서 한국으로 도망가려는 움직임이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거든요. 공항에만 가면 한국행 티켓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이라고 해요. 정부에서는 이런 대규모 이동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고요. 이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결정이 늦어진 것 같더군요. 하지만 태풍은 이러고 있는 저희를 기다려주지 않으니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저희 기상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이번 10호 태풍 산산만 하더라도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경로를 여러 번 빗나가다 보니 신뢰를 많이 잃었죠. SNS를 켤 때마다 또 빗나간 예보, 세금 낭비하는 기상청처럼 기상청을 비난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던데 이런 말들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플 따름입니다. 어제는 한 시민분이 직접 기상청에 찾아와 고함을 치는 일까지 있었다니까요. 물론 경호원들이 막아서 사무실 내부로까지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 줄 아느냐고 소리치셨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그분 입장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속상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잠도 잘 못 잘 때가 많아요. 특히나 요즘같이 태풍이 끊임없이 오는 날들은 더하죠. 하지만 저희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죽하면 저희 직장 동료들도 직장인들의 유일한 낙인 점심시간에 만나도 웃음 한 번을 보기가 힘들다니까요. 아무튼 지금까지 나온 예보에 따르면 태풍이 상륙하는 날부터 24시간 동안 예상되는 강수량이 아마미 지방에서 300mm, 규슈 남부와 도카이 지방에서는 200mm에 이를 거예요. 그 후에도 계속 비가 내려서 규슈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하루에 최대 500에서 600mm의 폭우가 예상되는 상태이고요. 이렇다 보니 지금 일본 전체가 위기 상황이에요. 특히 구마모토를 포함한 규슈 지역은 정말 심각합니다. 제방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지금 당장 대규모 대피가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가 늦장을 부리면서 대응하는 바람에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태죠. 솔직히 이런 재난재해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겨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컴퓨터로 최선을 다해 계산을 한 다음에 예보를 통해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거잖아요. 아무튼 요즘에 쌓인 게 많다 보니 너무 감정적으로 나온 것 같네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뭔 줄 아시나요? 저희 일본의 바로 옆 나라인 한국의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한국은 그저 더위만 걱정하면 되니까요. 게다가 이번 10호 태풍 산산이 지나가면 한국의 더위도 누그러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랍니다. 어제 한국에서는 예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 보고 있는데 태풍 소식을 전하면서도 한국은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북풍이 불어와 무더위가 꺾일 전망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보고 정말 부러웠습니다. 같은 태풍이고 이렇게나 붙어 있지만 완전히 다른 영향을 끼치는 걸 보면 정말 운명의 장난 같더군요. 사실 10호 태풍 산산도 문제이긴 하지만 산산이 지나간 이후에도 걱정되는 게 있어요. 최근 일본에서 지진 활동이 너무 잦아지다 보니 이것도 상황이 심각하거든요. 지난 8일 규슈 남부 미야자키현에서 규모 7.1의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9일에는 도쿄 근처 가나가와현에서 규모 5.3 지진이 발생했고 10일에는 홋카이도 근처 해역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19일 새벽에는 이바라키현에서 규모 5.1 지진이 발생했죠.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었나 싶어요. 기상청에서 일하면서 이런 데이터를 누구보다 많이 접하다 보니 보통 사람들보다도 몇 배는 불안하답니다. 이렇게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걸 보면 수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던 난카이 대지진이 정말 머지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일하고 있는 기상청에서도 당연히 이런 상황들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특히 미야자키현의 큰 지진 이후에는 난카이 해구 지진에 대한 주의 정보를 처음으로 발표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자연재해들을 계속해서 겪다 보니 SNS를 들어가 보면 정말 황당한 얘기들이 많아요. 한국에서 태풍을 만들어 보내는 거 아니냐는 얘기부터 왜 한국은 일본 바로 옆인데도 태풍의 피해를 받지 않느냐는 의혹까지 말이에요. 기상예보관으로서 이런 말들을 들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이건 완전히 근거 없는 억측이니까요. 아무리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태풍을 만들겠어요? 일본이 태풍에 하도 많이 시달리다 보니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의혹까지 제기하는 거니까 한국 분들이 이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왜 일본의 자연재해 얘기를 할 때마다 한국 얘기가 나오는 건지 그 사고방식 자체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일본이랑 한국은 엄연히 다른 나라이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게 오히려 다른 일본 사람들만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사는 일본 사람들 중에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너무 지쳐서 지진, 태풍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매년 잊을만 하면 자연재해가 반복되다 보니 스트레스가 정말 크거든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일본을 떠서 한국에 가고 싶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말이에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도 며칠째 교대 근무를 하면서 24시간 체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바쁘면서 이런 걸 쓸 시간은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일본 기상청 안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도저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아무튼 다들 긴장한 상태로 각자 자리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죠. 저도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 모델을 갱신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밤새 일하면서 모델을 돌렸는데 돌릴 때마다 제발 태풍이 약해지거나 경로가 바뀌기를 하는 희망을 가지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더군요. 오히려 산산의 강도는 점점 더 강해지고 경로는 마치 일본의 횡단열차 노선 마냥 정확하게 일본을 따라가게끔 예측되니까요. 솔직히 이런 상황들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도 자연의 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건가 싶기도 하고 하필 왜 내가 살고 있는 일본만 이런 시련들을 겪어야 하는 걸까 싶기도 하고요. 이러다 보면 이 일을 그만둬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든답니다. 그래도 제가 아니면 누가 또 이런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한국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 이번 태풍 산산으로 인해 저희 일본이 정말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면 저희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일본과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인 한국의 도움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과 한국이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어쩔 때는 갈등도 생기고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죠.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을 잠시 제쳐두고 서로서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동일본 대지진 때도 한국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도와주셨는지 저는 잘 알고 있답니다. 그때 한국 구조대원들이 일본에 와서 헌신적으로 구조 활동을 해주셨다는 소식을 접했거든요. 다른 나라 구조대들이 하나둘 철수할 때도 한국 구조대는 끝까지 남아 도와주셨더군요. 일본인으로서 그때 정말 감동받았고 한국에 대해서 편견이 있었던 제 자신도 반성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도움받았던 일본이 이번에도 큰 위기와 맞닥뜨린 상황이에요.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다시 한번 한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은 일본과 비슷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태풍에 대응한 경험도 많고 지리적으로도 가까우니 빠르게 일본을 도와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과 관련된 감동적인 일화가 세계로 퍼지며 전 세계로부터 극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도 얼마 전에 이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답니다. 전 세계의 언론사들은 한국인의 행보가 많은 국가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라며 일제히 호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소식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제 이야기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얼마 전 국내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픈 아내의 귤 한 봉지 사줄 수 없어
참전용사 훔치다 적발. 부산의 한 마트에서 80대 참전용사가 식료품 훔치다 적발. 쪽방에 컵라면 신세, 생활고 겪는 참전용사들. 70여 년 전 조국 우리의 목숨을 바친 6.25 참전용사들이 처참한 현실 속에서 괴로운 삶을 살다 생을 마감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실제로 무너질 듯한 지반과 폭염 속에서 씻지조차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사는 그들의 근황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한국 기업이 이런 영웅들의 삶을 개선할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 기업은 실제로 전국의 방방곡곡, 전 세계 참전국을 발로 뛰며 후원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오랜 시간의 고민을 통해 그 결과물로 현실적 예우를 실현할 방법을 생각해낸 것인데요. 인프레쉬,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의 태극기가 새겨진 이 카드 단 한 장으로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에 지정된 식당에서 참전용사들이 무료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인프레쉬는 작년 시각장애인들의 일상을 위해 전국 식당, 카페를 대상으로 점자 메뉴판을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해당 식당과 카페들은 당시에 점자 메뉴판을 무료로 제공받았던 곳들로 이 점포들과의 협업을 통해 전국의 생활고를 겪고 있는 참전용사들이 카드만 내밀면 무료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할 것임을 약속했는데요. 그야말로 한국 역사상 이례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충격적인 건 인프레쉬라는 기업은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적자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인이라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어마무시한 추진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인프레쉬는 기업명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무수한 후원을 이어왔습니다. 시력을 잃어가는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에게 병원을 빌려 대규모 수술 지원을 비롯해 전쟁 중 다리를 잃은 참전용사에게 전동 휠체어와 의족을 착용해 일어서는 기적의 순간을 선물로 주고 70년 만에 참전 사실이 밝혀진 태국 참전용사에게는 후원금 전달과 손자 손녀들에게 장학금을, 국내 참전용사들을 위해선 주거 개선, 전자제품, 식비, 콜택시 지원 등 마치 365일이 국경일인 듯 보내왔습니다.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기업이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기업이 대단하다. 현재 선한기업의 표본을 보여주는 인프레쉬에 수많은 한국인들이 용기를 잃지 말라며 응원을 보내고 있으며 실제 홍성우, 유은주, 이재국, 최순규 등 평범한 한국인 한 명 한 명이 모여 수많은 참전용사들에게 함께 기적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프레쉬는 역사를 담아낸 특별한 후원 굿즈를 출시하며 또 다른 시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 전장에 뛰어든 참전용사들의 간절한 염원과 참전 의지가 새겨진 경주학도병 서명문 태극기를 그대로 구현해낸 것인데요. 우리의 죽음은 역사의 꽃이 되다. 조국을 위해 희생정신. 17세 붉은 피 오직 조국에. 인프레쉬는 단 하나의 서명도 놓치지 않기 위해 41년의 기술력을 갖춘 장인을 통해 오랜 시간을 들여 본 모습 그대로를 담아냈으며 5가지의 다양한 태극기의 모습이 구현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상품의 수익금은 6.25 참전유공자를 비롯해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 후원된다고 합니다. 후원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정전 후 무려 7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대 청춘을 전장에서 보낸 그들은 어느새 90대 중반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참전용사분들의 생활이 개선되길 바라며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위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걸 잊지 않고 다시금 역사를 되새기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